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상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 재생산 지수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 또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 증가 등 각종 방역 지표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만에 300명대가 되는데 말이죠. 좀 이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네, 검사량 대비 양성률은 2.1%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올해 들어서 월요일에 발표된 그러니까 일요일 발생 환자죠. 가장 많습니다. 네.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월요일이 가장 적고 화요일부터 환자가 늘어나면서 주 후반으로 가면 계속 늘어나는 이런 추세를 지금 계속 한 2달 반 이상 보이고 있는데 네. 월요일 출발 환자가 가장 많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요인이 작용한다면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1월 1일부터 쭉 봤는데요. 지금 상대라면 이번 주에는 500명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워낙에 지금 모든 지표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진주 사우나발 그 감염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또 사우나를 이용하신 분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생 특징 가운데 하나가 네. 그러니까 지표 환자가 나와서 그 집단을 검사를 해보면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미 그 집단 내에 광범위한 전파가 이루어진 상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번 진주 사우나처럼 진주 사우나도 증상이 나타난 이용객 가운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 사우나를 계속 이용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정기권이라는 네네. 것을 이용을 해서 예.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그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고 또 그 사우나가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아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제 목욕을 즐기는 그런 그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확진자가 나온 뒤에 한 1,600명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하는 대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예. 보이고 있고 심지어 일부 이제 N차 감염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발생 때 이미 2, 3차 감염이나 전체적인 그 전파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더기 집단 감염,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양상을 띠는 것이 요즘 발생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대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지금 일어난 것으로 돼 있죠? 집단 감염이라는 건 아니고요.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 1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지난 13일이고요. 이 사람은 5일에 응급실에 와서 8일부터 응급 중환자실에 있었는데요. 네. 입원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보호자가 확진으로 분류가 되면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확진 판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 운영이 임시로 중단이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추가 환자가 나오질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면 아마 곧 응급실 문은 다시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 교수님, 지금 이제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일단 뭐 어제 하루 300명대로 수치만 본다면 줄어든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또 고령층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이제 지난 2월 15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된 이후에 네. 또 최근 들어서도 또 일부 비수도권 1.5단계지만은 영업장의 제한 시간을 이제 없이 해제를 했고요. 또 이제 일부 방역 수칙을 강화하면서 조금씩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하는 추세도 있고요. 대신에 보다 방역 점검을 엄격히 해서 책임을 조금 더 물리고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조금 더 강조하고 현장 지도를 하는 이런 노력들로 최근 이제 방역 추세가 좀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 요인들이 좀 안 좋은, 그러니까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지적하신 여러 가지 방역 지표들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안 좋은 것을 조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앞으로 상황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을 본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월 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모임이 많아진다든지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 감염이 좀 확인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거리두기가 좀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전 국민께서 조금 더 방역 수칙 준수를 조금 더 철저히 지켜주시는 노력들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 감염이 이제 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한 것을 봐서는 아마도 이제 그동안 이제 어르신들 감염은 이제 요양시설과 같은 어르신들 집단 감염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사회 감염 중에서 특히 어르신들끼리 접촉이 많이 생기면서 집단 감염이 생긴다든지 네.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비교적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에서는 비수도권에 좀 고령층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비수도권에서 감염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감염되는 비율도 같이 좀 증가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예. 네. 어제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3차 대유행이 재확산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경고를 날렸는데요. 김 교수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재확산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일단 악화 요인들이 좀 우려되는 요인들이 조금 남아 있고요.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일부 좀 완화됐고 방역 우리가 이제 어떤 바이러스 확산세와 또 정부와 국민들의 어떤 방역 조치, 바이러스를 억제하려는 조치 간의 어떤 긴장 속에서 이런 시간이 좀 길어질수록 결국은 이제 조금 더 방역 수칙이 조금 준수가 해이해지신다던가 아니면은 그 사각지대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렇게 확산된 감염 중에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같은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확산될 요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 3차 유행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유행할 확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고령층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요양시설이나 뭐 이런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근에 이 고령층에 대한 좀 확진율이 좀 낮은 게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백신 접종을 맞은 요양병원에서 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이게 뭐 한 곳이 아닌 모양입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그 용인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그 11명이 감염이 됐는데요. 방역 당국에서 이 한 곳이 아니다, 더 네. 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모아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요양병원은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했거든요. 네네. 했는데 정확하게 인원 구성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대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그 입소자나 종사자는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이 비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양병원도 집단 면역에 이를 정도로 전체적인 접종률이 높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백신을 맞는다 해도 그 면역이 생길 때까지 2주 이상 시간이 걸리니까요. 예. 아무래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발생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들 보면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한 달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방역에 대한 어떤 그 해이해짐이 이제 커지는 시기에다가 실제로 그 면역은 전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은 여전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당장 그 면역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이 요양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백신 접종 이후에 환자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뭐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떨까요? 네, 아마도 지역사회 감염이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지역사회 감염이 요양병원,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 언제든지 쉽게 유입될 수가 있겠고요. 주로 이제 종사자분들을 통해서 감염된다든지, 네. 아니면 새로 입소하셨지만은 이제 또 잠복기 상태에 있으시기 때문에 처음엔 음성이었지만 나중에 양성으로 전환되신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차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지역사회 감염이 높아질수록 요양병원으로 감염 위험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고, 지금은 예방 접종을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 2회 계속 PCR 검사들을 종사자라든지 입소자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집단 감염이 빨리 확인되고 더 규모를 줄이는
노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적하신 것처럼 접종이 시작됐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처럼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는 계속 잘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접종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요양시설의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65세 이상 그 고령층에게는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예. 65세 미만만 지금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냥 일부만 접종을 하셨고 또 아직 이제 접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면역이 형성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의 백신이 2번을 맞는데 1차 접종하고 난 뒤에 한 며칠 정도 지나면 그래도 좀 안심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많은 세계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궁금증 때문에 보고된 연구들에 따르면 보통 한 예방 접종하고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2주. 예, 조금 더 이제 안 맞으신 분과 차이가 생기고 완전하게 이렇게 뭐 형성이 완전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예.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2차 접종 후 한 2주 정도 지나야지 우리가 최대의 면역 반응을 얻을 수가 있고 지금까지 나온 백신의 어떤 효능 효과 연구들은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다음에 어떤 예방 효과들이 이루어진 연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2차 접종 2주 후에 우리가 최대 면역 반응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전까지도 충분히 좀 방역 수칙 준수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그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기 전에는 항상 좀 주의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오늘부터 이제 2주 동안 또 더 연장되는데, 근데 일부 또 완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대부분은 다 그대로 가는데요. 네. 일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 중에 바뀐 것은 그러니까 직계 가족이라든가 같은 곳에 사는 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이게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결혼 전에 상견례, 그 다음에 6살 아래 취약전 아동, 이런 그 아이들이 동반된 가족 모임은 8명까지 허용이 되는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님 정도는 뵐 수 있도록 하고 네. 네. 그 부모님을 뵐 때 돌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같이 갈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잔치 전문점도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99명까지. 그러니까 그곳은 결혼식, 장례식하고 같은 범죄에 들어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게 되면요. 수도권은 그 사우나나 찜질 시설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목욕탕에서 샤워만 할 정도였는데 이게 풀렸죠. 이게 추가된 것이고요. 비수도권에 추가된 조치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유흥시설 6종이라고 있죠.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이게 밤 10시까지 영업을 풀었다가 이번 비수도권은 다 풀어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바뀐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그 사우나실이나 찜질 같은 경우에는 수면은 아직까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상당히 강화된 규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반 이제 때를 밀어주는 세신사와 대화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두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샤워 시설이나 옷장 이런 것도 한 칸 띄우게 되고 또 마스크는 목욕탕 외에는 마스크를 쓰는 이런 이제 상당히 강한 그 방역 수칙이 들어가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풀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목욕탕 외에 마스크 쓰는 것은 이게 의무로 돼 있잖아요. 그 탕 안에 들어갈 때 외에는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옷 갈아입을 때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음식점 같은 것을 그다음에 매점 같은 거 이용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땐 다 마스크를 써야 돼요. 탕 안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는 벗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탕 안에서 마스크를 쓰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죠. 역시 발안실도 역시 발안실도 마스크로 마찬가지입니다.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렇죠. 발안실까지는 마스크. 1m 일단 거리만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근데 현장에서 제대로 이게 지켜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건 계속 이제 그 문제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을 때만 좀 잠깐 벗으시고 항상 착용하시고 그리고 탈의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 좀 많이 착용하셔야 되고 예. 또 거기서 뭐 머리를 말리신다든가 할 때도 얼마든지 감염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항상 잘 착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우나나 목욕탕별로 그 업장 자체 내에서
우리는 이걸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스크를 또 이렇게 나눠줘서 네. 무료로 꼭 쓰시라고 하시면 또 오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기꺼이 잘 응해 주시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여기가 영업 정지가 안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야지 나도 안전하고 또 내가 계속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잘 참여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자체 내에서 좀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또 환기도 충분히 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시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핵심 방역 수칙으로 최소한으로 제한한 거 그러니까 밤 22시 이후에 영업하는 것은 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그거는 위반하시면은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영업 정지를 당하시기 때문에 예. 핵심 방역 수칙은 최소한 잘 지키시고 또 영업장 내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시다 공동체적으로 필요하시다는 것들은 좀 아이디어를 모아서 현장에 맞게 추가적으로 적용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우나실이나 찜질방 운영이 이제 허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뭐 거리두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일단 공간이 좁은 데가 많고요. 거기다가 이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인데 뭐 거리두기를 하고 앉아 있는들 이게 결국은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성은 없을까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좀 걱정되는데요. 대부분 발안실이 큰 사우나도 있고, 큰 예. 목욕탕도 있고 작은 목욕탕도 있는데 거리두기를 이제 1m 정도 하면 사실 그 안에 계실 수 있는 몇 명 못 들어가요. 네, 몇 명 예. 못 드리고 또 거기 계시면 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은 가급적이 이용을 좀 제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손님이 별로 없는데 거기가 비어 있다 그러면은 이용하시고 이제 충분히 환기하시고 이제 그 정도만 좀 제한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들락날락하시고 또 모여 있고 이런 발안실은 설사 이제 그 봉인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이용을 최대한 좀 자제하시는 것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이제 방역의 위협 요인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금 이제 그 확산들이 감염 확산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 지자체별로 해서 전수 검사에 들어가는데 근데 네. 이 현장에서 좀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거는 행정당국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가 대표적인 건데요. 경기도가 어떤 그 명령을 내렸냐면 22일까지 외국인 노동자는 전원 검사를 받아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노동자들은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일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외국인 노동자가 수십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몇 개 되지 않은 선별 진료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상당히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예. 뒤늦게 이 검사 일을 늦췄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가 검사받을 시간을 업체와 협력해서 시간들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현장에서 사람이 몰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꼼꼼한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그런 그 교훈을 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은 이제 뭐 검사 받는 기간을 연장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네. 좀 치밀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는 평일에 생각이 외국인 드네요.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에게 일정 시간을 비워서 노동자들이 순서대로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시간을 좀 내주면 네네.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런 생각들을 못 하고 있었던 예.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 현황도 좀 알아볼 텐데요. 어제까지 몇 명이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건가요? 어제는 뭐 한 1,000명 정도 맞았으니까요. 네. 한 59만 명 정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4명 중에 1명, 1차 우선 대상자 중에 네. 4명 중에 1명 정도가 맞은 것이고 뭐 어제는 신고 자체도 28건 정도가 추가로 됐으니까 큰 주목할 만한 신고도 발견되지 이상 반응이 않았습니다. 없었군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평일이 됐으니까요. 이게 이제 1차 우선 대상자들의 접종은 20일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아마 그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부가 오늘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죠.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맞추겠다 그랬는데 당초는 1,000만 명 미만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좀 늘어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신도 조금 추가로 확보가 되고 접종도 속도가 붙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말, 그러니까 넷째 주쯤이니까 이번 달 말쯤부터 요양시설에 65살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분들이 한 30만 명쯤 되는데 곧 끝날 것 같고요.
이제 4월 다음 달 2분기부터는 아마 그분들부터 우선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5살 이상 어르신들이 850만 명 되는데 75살로 끊어서 아마 그분부터 우선 맞게 되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분들이 있죠. 항공 승무원들, 예. 네. 승무원들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맞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전체적인 계획을 놓게 되면 2분기에 확보된 물량보다 계획상으로 100만 명 분량 정도가 남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최근에 발표된 것은 선생님들, 보건교사, 특수교사 우선 맞추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을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하겠다 우선적으로 아마 예. 2분기 안에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1분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주를 이뤘는데 그럼 2분기에도 계속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 건가요?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2분기가 되면 여러 가지 백신이 들어옵니다. 아직 네. 구체적인 날짜가 잡힌 것은 아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코백스를 통한 물량과 계약된 물량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파이자도 2분기에는 300만 정도가 들어오기로 했고요. 얀센이 600만 명 정도, 노바백스는 2천만 명분 2분기부터 들어옵니다. 네네. 모더나는 5월부터 2천만 분이 몇 명분이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대로만 되면 물량에 큰 문제가 없고 다양한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지만 네. 문제는 뭐 그게 예고하지 않은 어떤 차질들이 빚어질까 그게 걱정인데요.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확보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이라는 것은 또 사실이죠. 그러면 화이자가 이달 말에 50만 명분이 또 들어오니까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화이자가 아마 그 의료진 쪽으로 돌아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60만 명 이제 1차 접종입니다만 6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김경호 교수도 그 6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면서요. 예, 맞았습니다. 네네. 오늘은 어땠습니까? 언제 맞았어요? 5일 전에 접종을 했고요. 네. 네, 그 당일날 좀 주사부에 통증이 좀 있었는데 그 하루 지나서는 뭐 아주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상 반응 뭐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발열이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네, 발열이나 어떤 그런 건 심하진 않았고요. 약간 좀 피로감, 미열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금방 없어져서 예,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행인데요. 근데 보면은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발열이나 근육통으로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발열이나 뭐 근육통 이게 본인이 백신 이후에 뭔가 몸에 좀 이상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어떤 면역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정도가 좀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게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고 다른 감염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지를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네. 일단은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좀 너무 심하다. 이러신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서 네. 보통 대부분은 좋아지지만은 근데 그걸 충분히 먹었는데도 계속 좀 고열이 난다 이런 분이 간혹 계셔서 네. 그런 분들은 혹시 다른 문제가 없는지 간단한 뭐 혈액 검사라든지 체온이나 혈압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한번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고요. 이제 그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고 어떤 다른 감염증이다.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이제 국소적인 증상, 호흡기 증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콧물이 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난다. 이거는 그 접종 후에 나타나는 어떤 전신적인 반응이 아니고 감염 증상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호흡기 바이러스나 심지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냄새를 못 맡는다든가 맛을 못 느낀다. 접종 후에 이러신 경우에도 접종 후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요로 감염 때문에 소변 볼 때 불편하거나 소변색이 좀 탁하다든지 또 기침이 증가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소적인 증상이 생기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의료진이 받거나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의료진과 이제 빨리 이제 진료가 가능하다든지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이제 접종이 확대되게 되면은 이러한 유사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서 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상 반응이 있으신 분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타이레놀 같은 거를 먹고 좀 지켜볼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진료를 받게 해야 될지, 진료를 보신다면은 어떤 진료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시스템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열이 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감염증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특히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중환자, 응급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모두 이제 응급실로 가셔서 진료받기엔 너무 또 혼잡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전 국민 접종 확대하기 전에 이런 시스템적인 고민이 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접종 이후의 지침도 좀 명확하게 나올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들의 이제 이상 반응이 이제 보통 이제 근육통이나 발열로 나타나는데 어제 이제 방역 당국의 손영래 반장이 열이 나거나 할 때는 해열 진통제를 먹는데 그걸 딱 찍어서 타이레놀을 먹고 응급실에는 가지 않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한 행동 방향이다 이렇게 동의하시나요? 이제 100명 중에 뭐 99명은 적합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한두 분은 또 이제 접종 후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금 생기는 우리가 놓쳤던 어떤 다른 질환에 의한 증상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것을 이제 감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이제 병원 종사자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가능하신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맞으시기에는 그냥 타이레놀만 먹고 집에 계시기에는 조금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본인 주치의와 상의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임시 진료소를 좀 운영한다든지 네.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간단한 혈액 검사나 뭐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뭐 소변 검사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백신 접종 이후에 그 후유증들이라 그럴까 이상 반응들이 이제 개인마다 다르고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는 근데 또 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백신 접종 후에 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국내는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해외도 백신 휴가제라는 게 꼭 집어서 나온 거는 없고요. 해외는 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상병수당 같은 게나 유급병가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본인이 몸이 좋지 않을 때는 그 유급으로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네. 것들이 있는데 지난해 초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첫 번째 개인 방역 수칙이 뭔지 아십니까? 아프면 충분히 쉬다, 쉬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 교수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 대개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대개 이제 그 맞은 곳에 30분 정도 대기하라는 이유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30분 동안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되게 경증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발열이라든가 근육통이 나오는데 어제 그 손영래 반장이 한 얘기의 취지는 어차피 응급실에 가도 응급처치라는 게 그냥 관찰밖에 없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간단한 그 해열제 같은 걸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하루 이틀 정도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업 문화라는 게 지금 당장 김경훈 교수님도 백신 맞은 날 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백신을 맞고 충분히 쉴 수 있다는 여유를 주게 되면 그만큼 백신 접종률도 높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의 그 전염병 관리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일부 병원 응급실이 상당히 붐빈다고 하죠. 왜냐하면 백신 맞고 이상하다고 찾아오는 사람. 그런데 그게 일반 국민들이 접종을 해서 하루에 정말 100만 명, 200만 명이 접종을 하게 되면 병원의 응급 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백신 맞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도 다 큰 무리는 없었나요? 네, 일단은 간혹 조금 고열이 많이 나시는 네. 분들이 이제 좀 약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열이 안 떨어진다. 문의 전화가 와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응급실에 오셔서 이렇게 조금 검사하고
수액을 놔드리고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관찰하다 보면은 또 좀 좋아지셔서 또 이제 그래요? 검사에서 아니 큰 그저 문제도 백병원에 없고. 이제 네. 같이 계시는 네. 의사분들 같이 접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별 이상 반응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봤는데 이제 큰 문제는 없었고 또 이제 접종부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예, 예. 약간 장난처럼 뭐 좀 막 이러고 다니긴 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병원 운영에 큰 문제는 없었고 그래요? 그럼 뭐 또- 백신 네. 휴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어, 고민을 안 하시겠네요. 그럼.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먼저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도 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없고 다만 이제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날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좀 빠져야 되실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근무 좀 근무 휴일이 있는 날 전에 스케줄을 정해서 맞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중요한 뭐 업무가 있기 전에는 맞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약간 좀 인센티브처럼 해서 뭐 유도하려는 그런 2차적인 목적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백신 접종은 어떤 그런 2차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받도록 하지 말고 본인이 이제 접종을 희망하실 때 이렇게 해서 맞도록 해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접종 어떤 여권이라든지 패스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도입하는데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